가장 정권에 충성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것을 이제 붓으로서 본인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반디 작가님은 사실상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가장 최전선에 서 계신 분인데 오히려 이제 붓을 반대로 들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저 빨간 버섯, 저 독버섯을 뽑아버려라. 이 땅에서 아니 이 지구 위에서 영영. 작가 반디는 아마 시당 청사를 그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먹고 죽었던 그 독버섯에 비유하면서 북한 사회를 신랄하게 풍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북녘땅 50년을 말하는 기계로 몽에 쓴 인간으로 살며 재능이 아니라 의분으로 잉크의 펜으로가 아니라 피눈물로 뼈에 적은 나의 이 글 사막처럼 메마르고 초원처럼 거칠어도 병인처럼 초라하고 석기처럼 미숙해도 독자요 삼가 읽고다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 뉴욕에서 바로 2015년이죠. 한 작가를 노벨 문학상 후보로 만들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요. 그 작가의 정체가 바로 북한 작가. 반디라는 필명을 쓰는 작가인데 제가 오늘 그 책을 가져왔습니다. 반디라는 작가의 고발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북한의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이 책의 충격은 뭐냐면 이 작가가 탈북민이거나 혹은 남한 작가가 아니라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작가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아니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네. 아니 반디 작가님 이거 무사하신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북한에서 여기 고발하고 막 이런 걸 쓴다? 이용용센터장 말이 안 돼. 저도 뭐 처음엔 믿기지 않았었는데 저도 사실 2017년에 이 책을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읽어보면서 사실일까 아닐까 했는데 현존하는 작가가 맞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구체적으로 돼 있는 7편의 소설인데 북한 현역 작가가 이렇게 반체제 작품 이런 거를 외부에서 출간한 게 이제 처음이었기 때문에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거고 2017년에 처음 이렇게 발간됐을 때 별로 이렇게 주목을 못 받았어요. 이게 이제 해외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으면서 히트를 쳤고 20개국에서 18개 언어로 20개국이요? 네, 20개국에서 18개 언어로 이제 발간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고발의 영미판이 한강의 소설 그 채식주의자 번역으로 잘 알려진 데보라 스미스 이미 일찌감치 이 소설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책 내용을 보면 약간 우리 1920, 30년대 근대 소설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우리에게도 생소한 단어나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 데보라 스미스가 정말 절묘하게 잘 번역을 한 게 결정적이었죠. 야, 이게 여기에서 이제 한강과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반디의 연결고리가 등장하는 거죠. 같은 번역가가 번역한 책이다라는 거죠. 데보라 스미스 이번 뭐 한강 작가의 책을 번역해서 주목받기도 했는데 그 이전에 2016년에 매년 이제 뛰어난 문학성을 갖춘 번역 도서에게 수상하는 상이 있어요. 영국의 펜
번역상을 수상했는데 반디 작가의 고발이라는 책을 번역하면서 펜상을 받게 된 거죠. 게다가 영국 신문 가디언에서는요, 당시에 이 고발에 대해서 세계적인 문학 센세이션을 일으킬 작품이다라고 굉장히 주목하기도 했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탈북한 작가도 아니고 네. 북한에 지금도 살고 있는 반디라는 필명으로 살면서 이 책을 쓴 작가가 누굴지, 어떤 동기 때문에 이 책을 써서 전 세계에 출판할 수 있었는지,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누가 도와준 건지, 반디는 누구일지 오늘 이만갑에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고발 속에 이제 담겨 있는 7개 단편 소설을 모두 읽어봤는데 네. 그 중에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작품은 이제 빨간 버섯이라는 작품이었어요. 빨간 버섯. 네, 빨간 버섯. 이게 북한 지도부가 거주하고 있는 청사를 이 빨간 버섯으로 풍자를 해서 그들이 이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말한 이제 염원을 담고 이제 절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도 그 7편의 단편 중에서 이 빨간 버섯이 네.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이걸 읽어보면 모든 북한 주민들의 삶과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빨간 버섯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북한에 있을 때 당에 대한 충성이 어땠습니까? 새빨겠어요. 새빨겠죠? 빨갛네요. 유현진 씨 아직 안 빠진 거 아니야? 새빨개요. 새빨개요. 이 빨간 버섯의 주인공 이름이 고인식이에요. 고인식. 근데 이 고인식 역시 빨간 사람이었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남달랐어요. 나름 어떤 자부심도 있고 꽤 유복하게 살았어요. 평양에 있는 한 공장에서 일을 했고 넉넉하게 살던 주인공이었죠. 그런데 이 주인공 고인식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6.25 전쟁 때 폭사된 줄로만 알았던 처남이 알고 봤더니 월남을 했던 인물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이 고인식의 삶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일단 혁명화를 당해서 평양에서 지방으로 쫓겨납니다. 처남 때문에? 처남 때문에. 동생도 아니고 천하. 완전 본 적도 없는 천하. 추방됐구나. 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종민 씨가 네. 이 빨간 버섯의 주인공 고인식이라면 네. 계속 지방으로 좌천돼도 당에 대한 빨간 충성심을 유지하겠어요? 천암 때문에 제가 그러면 처남 때문에. 영전 본 적도 없는 처남. 결혼했는데 이제 이만갑 충청 지부 이런 데로 가는 거야. 와 제주 지부 막. 왜 충청이 나빠? 왜 그러는 거야? 청월대로. 듣고 보니 참 말 이상하게 해요. 잘못 골랐네. 잘 나가다 그려. 잘 나가다 왜 그려. 그러면 충성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너무 않죠. 서운할 것 같은데.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한테 이러면은 나도 충성 못하죠. 그게 이 자연스러운 사람의 배신감이잖아요. 배신감 때문에. 그런데 이 주인공 고인식은 아까 제가 말했죠. 새빨갰어요. 아. 지방으로 좌천돼도 혁명화를 당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당을 위해서 만사 제쳐두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녀들 일도 뒷전. 아내 제사도 챙기지 않고 당을 위해서 열심히 몸을 갈아 넣으면서 일을 하는 북한의 충성파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폭우가 내립니다. 그래서 주인공 고인식이 관리하던 원료 기지의 생산량이 갑자기 급감하게 돼요.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고인식으로서도 당황스럽죠. 근데 그때 당에서 생산량 폭감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주인공인 고인식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 저 고인식이 태만하고 혁명화 당했다고 자기 행세 한탄이나 하면서 네. 열심히 당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평생 당에 충성하던 고인식이 공개 재판을 당하면서 자식과 생이별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 이 빨간 버섯이라는 작품이에요. 아니 이거는 폭우는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자연재해인데 이것 때문에 공개 재판을 한다는 거 근데 믿겨지지가 않네. 잘 들어보시면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가 흔히 들었던 많은 탈북인들의 탈북기에도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와 이거는 북한이 이렇게 사람 잘못이 아닌 걸 지금 사람 잘못으로 하잖아요. 북한은 사람을 영적인 사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이겨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정신력, 이런 정신무장, 김일성주의화 하자 이런 주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날계란에다가도 정신사상만 집어넣고 김일성주의화 시키면 이 계란으로 벼랑을 깬대잖아요. 근데 이 계란이 무장 안 되면 계란이 깨져나가니. 그러니까 그게 네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공장의 성적이 떨어진 이유는 네 생각이 썩었기 때문에 그런 불길한 기운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영적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빨간 버섯은 사실 북한 체제의 이제 경제 허구를 고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된장 생산이 잘 안 돼가지고 뭐 공급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앞서서 도 신문에 있는 기자가 내려와서 여기를 엄청 모범적인 걸로 띄워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누군가를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 내용도 참 흥미로운 게 띄울 때는 이 개인의 어떤 역량으로 사실은 장공쟁이 잘 된 건데 그걸 그 사람의 노력은 싹 빼버리고 당이 위대해서 된 거다라고 했다가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당은 빠지고 한 맞아요. 개인의 어머니도 책임으로 맞아요. 이게 사실은 그거예요. 그 책임을 물어서 네. 사실은 이제 인민재판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당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 그럼요. 완전 무결. 위대하니까요. 수령부 오류주의잖아요. 이게 수령은 절대 잘못하지 않는. 딱 보니까 좀 굉장히 비열한 게 이 관료주의가 느껴지더라고 난 보니까. 밑에서 잘하면 공은 자기들이 차지하고 네. 그다음에 안 되면은 또 밑에 사람들 딱 하고 자기들은 멀쩡하고. 그래서 야 이렇게 관료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그걸 알겠더라고. 이 책의 끝까지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주인공이 굉장히 그 충성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충성에 대한 어떤 배신이 딱 찾아왔을 때 맹목적으로 체제에 그냥 다 순응하고 사유 없이 살던 한 남자가 그 말하자면 이제 미쳐가는 과정 같은 걸 네. 책에서 담고 있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시청자 여러분, 갑자기 이만갑이 왜 일어나? 쟤들이 책 파나?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이 책이 어떻게 해서 북한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지금 손에 지금 들고 있는지 이 이야기가 이만큼에서 펼쳐집니다. 끝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니까 뭔가 리얼하고 이거 진짜 사실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빨간 버섯을 쓰면서 이 반디 작가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 궁금합니다. 그 빨간 버섯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은 독한 것일수록 고운 호우를 뒤집어 쓰고 있는 법이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북한에 사실 세상에 좋은 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상낙원, 뭐 평둥, 무릉더원. 무릉더원, 인민대중제일주의, 뭐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사료들이 많거든요. 이런 말들 쭉 보게 되면 다 진짜 빨간 독버섯과 같은 그런 맞아. 그런 그러네. 미사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는 이걸 아마 쓰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번지르르하지만 실제 내용에 들어가서는 인민들을 탄압하고 노예화시키는 저 사회가 바로 북한 사회라는 데 대해서 아마 폭로하려고 이거를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간 버섯에 보면은 주인공 고인식이 이제 공개 재판을 당해서 이제 죽는데 이 인물이 이제 빨간 벽돌로 된 그 시당 청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빨간 버섯, 저 독버섯을 뽑아버려라. 이 땅에서 아니 이 지구 위에서 영영. 작가 반디는 아마 시당 청사를 그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먹고 죽었던 그 독버섯에 비유하면서 북한 사회를 신랄하게 풍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디의 작품을 보면은 정말 절제된 몇 마디의 말로 북한 체제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울림이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작가인 반디는 북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뭐 컴퓨터를 썼을 리도 없고 이거 수기로해서 썼을 텐데 네. 이 수기로해서 쓴 소설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됐느냐 이게 또 가장 궁금한 점이에요. 네. 29개국에서 출판이 된 이 고발이라는 책입니다. 반디의 원고를 탈북시킨 진정한 탈북 주인공을 이 자리에 모십니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피랍 탈북 인권연대의 도희연 대표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탈북자 25명이 오늘 오전 베이징의 스페인 대사관에 들어가 한국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탈북자 25명이 한꺼번에 스페인 대사관 정문에 뛰어들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취해법권 지역으로 진입한 것입니다. 탈북자들은 미리 준비한 성명서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건 행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25명을 외국 대사관으로 탈출을 시킨 분. 그러니까 전 세계 언론을 그냥 들었다 놓으신 분이에요. 근데 탈북을 시키다 책까지. 진짜 탈북. 예, 탈북을 했습니다. 탈북. 그때 당시로 이제 돌아가면은 정말 감회가 새로운데요. 책이 탈북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고생하셨죠. 다 목숨을 거는 그런 정말 치밀하고 또 아주 섬세했던 그런 특급 작전이랄까요? 그랬었는데 또 이 일을 도와줬던 많은 분들도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일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계속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반디 작가님의 이 정체가 점점 궁금해지거든요. 그러게. 반디 작가님 대체 누군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사실 반디 선생님의 모든 구체적인 사안들을 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세상에 알려지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사실 북한 체제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걸 밝힐 수 없지만 이분은 이제 남성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조선작가동맹 소속 중앙위원회 소속의 현역 작가였습니다. 예예.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북한 내에서는 청년이란 잡지에도 계속 글이 나왔던 그런 분이었고요. 근데 여기 이제 반디라고 하는 이름은 필명입니다. 필명으로 지으셨는데 직접 그 고발이라고 하는 저 책 안에 보면 스스로를 반디라고 지칭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밝히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둠의 땅 북한에서 세상을 밝히자 이런 의미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 외에 이제 구체적인 정보들을 이제 공개를 하면 사실 반디 선생님은 이제 뭐 이런 글을 쓰셨던 자체가 목숨을 걸고 쓰셨는데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다 피해를 보는 게 북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리는 게 참 송구스럽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 반디 이 작가님이 소속된 조선 작가 동맹은 어떤 곳이에요?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선 작가 동맹하면 그 카프를 조직으로 둔, 그러니까 뿌리를 둔 작가 동맹이라는 정도로 알고 있고, 제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다 작가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리고 다 번역한대요. 북한 그게 안 돼요. 국가에서 허락해준 번역가만 번역할 수 있고 국가에서 허락해준 작가만 글을 쓸 수 있어요. 사실 이 숫자가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 주변에서 작가 동맹 소속의 작가를 본 적이 없어요. 그쪽에는 180명 정도의 작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소수의 지금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고, 일반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써내는 그런 선전선동에 사용되는 책들이 다 선전선동의 앞잡이들로서 저들이 글을 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 충성심이나 토대 모든 면에서 최고를 갖추고, 또 글솜씨도 엄청 뛰어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작가동맹이라고 하면 뭐 북한 안에서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작가는 아닙니다. 이게 또 조선 작가동맹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 조선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소속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일단 평양에 거주하신다. 그렇죠. 평양에서 주로 활동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위원회는 보통 다 평양에 있고 이제 각 도마다 조금씩 위원회, 소위원회가 이렇게 있거든요. 북한에서 작가라는 건 사실 뭐 본인의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문학적인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히 북한 당국의 어떤 그 용도에 의해서 그 북한 당국의 여러 가지 어떤 뭐 위대성이나 뭐 김씨가 위대성 이런 것들을 선전하고 이제 북한 체제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정권에 충성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것을 이제 붓으로써 본인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반디 작가님은 사실상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가장 최전선에 서 계신 분인데 오히려 이제 붓을 반대로 들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조선 작가동맹이 출범한 게 1946년 10월이거든요. 맞아요. 북한 정권이 수립된 게 48년 9월이니까 9월 9일. 정권 수립보다도 먼저 노동당 창당되자마자 작가동맹을 만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북한이 문학을 통한 선전선동 우상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낀 거고,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를 봐도 김정은 찬양 글 쓰고 뭐 한 면 두 면 막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동태관, 뭐 송미란 이런 친구들. 동태관 저희가 같은 기자가 봐도 야, 이 정도는 돼야 글로 먹고 살겠구나 이럴 정도로 정말 이 표현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동태관이는 아나운서 이춘희하고 같이 그 평양에 이제 빌라도 자기가 지어가지고 선물로 주고 이럴 정도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탈한다 이러면 이제 그거는 살아남기가 힘든 거죠. 저희가 기억하는 장편 소설 제일 유명한 작가는 천세봉 작가의 석계율의 세봉. 이런 장편 소설 이런 건 정말 명작들이거든요. 막 그 북한에서 계속 또 내시고. 네, 근데 그런 것도 보면 그 어마어마한 분량이 싹 다고 완전 체제 선전으로 가는데 그 어마어마한 출신 성분 아니면 그 어떻게 그렇게 해내겠어요? 썬킹 교수님도 그 원칙 없는 세계사
작가잖아요. 아니 전 작가가 아니에요. 멈추고. 베스트셀러 작가라니까. 어느 서석이에요? 어느 서석? 서석 있어야죠. 저도 베스트셀러는 아닙니다. 저도 책 한 5권 냈거든요. 북한은 우리랑 굉장히 개념이 다른 게 우리는 뭐 예술가 그러면 막 자유롭다, 막 개인 뭐 이런 거잖아. 영혼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북한에서 작가란 건 그냥 공무원이에요. 맞아요, 공무원. 사실 사회적 대우를 북한에서 어느 정도 받는 작가잖아요. 평양에 180명밖에 없는 작가 중에 한 명으로 한다라면 사실 어떤 생활에 대한 어떤 보장이라든지 굉장히 큰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야기하고 자기가 글을 쓰는 것과 다른 세상을 가졌을 때의 어떤 괴리감. 이 고바리한 작품을 쓰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뭐 반디 작가님과 장시간 만나서 대화를 나누든가 하면 당연히 이런 작품을 왜 쓰게 되셨습니까? 얼마나 기간이 걸렸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북한이라는 사회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고발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7편의 단편집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단편마다 또 특이하게 날짜가 적혀 있어요. 아, 1989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95년도면은 김일성이가 사망한 지 1주년 되는 때잖아요. 그때까지 김일성 사후까지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면 사실 이제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라는 것은 97년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람이 이제 죽어 나가는데 금방 그렇게 사람들이 죽지는 않잖아요. 오랜 기간 뭐 영양실조라든지 사회체제가 무너지고 모순이 드러나고 뭐 이런 과정들인데 바로 89년부터 95년이라는 그 사이가 북한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모습을 직접 목도하면서 내가 뭔가 체제 선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작가로서의 어떤 그런 의미들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글을 쓰신 게 아닐까 그렇게 그야말로 생각합니다. 가프 작가니죠. 그 고발에 있는 7개의 단편 중 첫 작품이 이제 89년도에 쓰인 탈북기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한 남자인데 굉장히 성실한 남자예요. 리일철이라는 남자거든요. 너무나 성실하고 근면하고 검소하고 하여튼 굉장히 당의 충성심도 강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출세를 못해. 그리고 또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를 왕따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 정말 성실하고 근면한데 왜 사람들이 싫어하지? 그래서 몰래 자기 친구를 통해 가지고 남편에 관한 그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당의 자료를 몰래 훔쳐봅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 서류에 리일철의 아버지가 북한 노동당과 사회주의 체제의 반기를 든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분류가 카테고리 분류가 적대군중으로 딱 분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왜 사람들이 우리 남편이 저렇게 열심히 일해도 출세를 못하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은근히 왕따를 당하는가 그걸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뭘 했길래 징역형도 아니고 처형을 당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제 그 담당했던 일이 뭐였냐면 모판 관리하는 거였어요. 모판 변액이 하기 전에 모판 관리요. 이래일철의 아버지가 이제 모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신기술이다 보니까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행착오, 그러니까 모판 관리를 잘못했다. 이것 때문에 모판 관리를 잘못했다. 이것 때문에 처형을 당합니다. 진짜. 여기 나와요, 여기? 책에 나와요. 네.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리일철의 아버지께서 농사 그걸 잘못하셨다고 해서 한해 농사를 망쳤다 이런 죄목을 이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형을 당한 거잖아요. 우린 믿기는 사실입니다. 우린 믿겨요. 믿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2015년 4월에 현용철이라는 인민무력부장이 있어요, 북한에. 이 인민무력부장이 김정운이 참가한 대회장에서 끄떡끄떡 조금 졸았다고 해서 오사총으로 총살당했습니다. 오사총으로 총살당했다니까요. 졸았다고요? 예, 그러니까 죄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수령을 모시는 자세의 입장, 태도와 관점이 글러먹었다는 겁니다. 농사일을 잘못해서 무슨 총살당했다는 건 북한에서는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네, 저도 저희 이모부가 적대 군중에 속하거든요. 부업으로 돼지를 키웠는데 돼지가 산통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날 저녁에 혁명사상 연구실이 있어요. 지역마다. 김일성 사진들이 걸려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호의 사업으로 경비를 방공으로 나가야 되는데 돼지 새끼를 다 내오고 조금 늦게 가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대요. 미리 얘기를 하고 늦게 가가지고 정말 늦어졌다고 사과까지 했는데 최고 존엄이 모독이라고.
그 잘못 아닌 잘못 때문에 온 집안이 이제 사촌 동생 저희 이모까지 다 수용소를 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외삼촌들이 2명이 있는데 거기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돼지 새끼 낳고 안 간 것도 아니고 늦게 갔지 않냐. 그리고 미리 통보까지 했고 조금 늦어질 것 같다라고 반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이게 거기까지 갈 일이냐라고 했더니 이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왜? 수용소로 보냄을 위해서 표창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평소에 이 사람을 계속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가지고 제때에 적대 군중을 적발해가지고 위험을 줄 수 있는 이 요소를 뿌리채 뽑아버렸다라고. 정말 이 북한에서 적대 계급으로 산다는 거는 그 차별받을 일이 많다는 건가요? 그렇죠. 다시 이 소설로 돌아와서 주인공이 리일철이잖아요. 근데 이 남편 리일철뿐만 아니라 조카까지도 이 사회에서 차별받는 모습이 소설에서 굉장히 좀 적나라하게 쓰여져 있어요. 예를 들어 조카가 공부도 잘해요. 그리고 리더십도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 인기도 많아요. 학급 반장이었어요. 그런데 집안에 적대 계급 출신이 있다는 이유로 학급 반장에서 갑자기 잘리게 되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카가 똑똑하잖아요. 반장했으니까. 하지만 이걸 조카가 꾹 참아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반디 작가가 쫙 쓰는데 조카는 알았던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그 친구의 아버지가 시당위원회 소속이었다. 그래서 그 시당위원 소속인 그 친구의 아버지가 나와 우리 가족에게 다시 이 정치적인 보복을 할 것이 두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억지로 이 어린 조카가 참고 있는 그 묘사 이런 것들이 이 소설에서 잘 등장을 하거든요. 남편 리일철이 이제 자기 아버지 때문에 적대 계급이 된 걸 보고 이제 아내가 그때 그 끔찍한 연좌제의 고리를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계기가 됐던 게 그 조카 있잖아요. 그 조카가 그렇게 당한 걸 봤거든요. 그럼 내가 애를 낳으면 우리 애도 쟤처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를 갖고 있었는데 그 갖고 있던 아이를 지우고 그 다음부터 이제 피임약을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뭐 여기서부터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리일철 부부가 가족의 행복을 위해 가지고 결국은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 그리고 자기 형네 식구까지 해서 모든 5명이 그 배에 올라타는 것으로 이제 소설이 끝을 맺죠. 저는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같이 탈북하는 탈출을 시도하는 그 리일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같은 부모로서 예, 자식을 위해서 또 그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게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탈북기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거기에 북한 땅을 인생 불모지라는 표현으로 이제 작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북한은 하나의 거대한 공동묘지와도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사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숨만 쉴 뿐이지 살아도 죽은 목숨이나 같지 않습니까? 뭐 자유가 있길 합니까? 뭐 인권이 있기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노예제 사회나 다름없거든요. 그 고발의 책머리에 이런 굉장히 인상적인 글귀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소개를 할 텐데요. 북녘땅 50년을 말하는 기계로 몽에 쓴 인간으로 살며 재능이 아니라 의분으로 잉크에 펜으로가 아니라 피눈물로 뼈에 적은 나의 이 글. 사막처럼 메마르고 초원처럼 거칠어도 병인처럼 초라하고 석기처럼 미숙해도 독자요 삼가 읽고다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탈출기의 그 리일철 가족처럼 사실 대부분 다 똑같은 걸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북한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외부 사람들한테 북한 사람들이 현재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외치고 싶은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큰 그런 목소리를 좀 엿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숙해도 독자여 삼가 읽어다오. 자, 반디의 외침대로 이 그의 작품 이 고발은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출간이 됐습니다. 책이 탈북을 한다. 예, 도대체 이게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그 탈북 스토리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냥 책이 아니죠. 이 책은 북한 내에서 누군가가 원고만 소지하고 있어도 총사갑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건 진짜 그럼요.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책이에요. 반역 책이에요. 대형무도한 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 어떻게 북한 밖으로 빼냈는지, 누가 안팎에서 동조했는지 북한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서 반드시 죽일 겁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이만갑이 할 얘기가 그 과정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다루려 합니다. 야, 이게 궁금한 거예요. 2012년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도의원 대표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그런데 이 전화를 건 주인공은 도 대표님이 전화가 온 시점부터 6개월 전에 탈북을 도왔던
한 여성으로부터의 전화였어요. 가명 명옥 씨라고 부를게요. 당시 탈북을 시도하다가 중국 군인한테 잡혀서 북송 당할 뻔했는데 그때 이 도 대표님께서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써가지고 명옥 씨를 북송될 자체절명의 위기에서 안전하게 빼내서 끝까지 탈북까지 시켰던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자, 그 명옥 씨에게 왜 전화가 왔을까? 그래서 꼭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집으로 찾아갔었죠. 잘 찾아가지 않았는데 갔는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조그마한 봉투를 이렇게 아파트로 갔었는데 이렇게 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어떤 건지 좀 뭐 의아스러워서 보니까 돈인 거예요. 돈이요? 자기 나름대로 탈북 비용 이런 것들을 하나도 제공하지 않고 왔다고 자기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단체를 만나면은 좀 이게 줘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은 원칙이 이제 그런 돈은 일절 받지는 않고 정중히 사양을 하고 했더만은 뭐 안 받으실 것 같아서 자기도 나름대로 준비는 했지만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꼭 하나 부탁을 좀 할 게 있다. 북한에서 남겨둔 게 뭐가 있는데 그 심부름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아마 대표님 단체에도 하시는 일하고도 상당히 뭔가 관련도 있고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어려운 심부름이라는 게 설마 그 책을 탈북시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딱 느낌이. 그 이야기였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내막을 조금 알아보니까 가까운 친척이었던 거고 그 탈북 여성이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분하고 계속 소통도 하면서 자기가 이제 탈북을 결심을 하고 그래도 오빠한테 이야기를 하고 떠나야 된다 생각을 해서 탈북 과정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언제 어떻게 소문이 나가서 잡힐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임박하게 찾아가서 며칠 내로 얘기를 가는데 그 사촌 오빠가 반디 선생님 그렇습니다. 와, 그렇게 가까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오빠를 못 볼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냥 인사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조금 이제 반대 선생님이 여러 가지 충격을 좀 받았겠죠. 그래도 말벗이 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마저 나가게 되면은 어떡하지? 그리고 자기가 그래도 남몰래 준비했던 것 조금 기다려보라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셔서 뭔가 주섬주섬 한참을 찾아서 가지고 나온 게 비닐 구루미로 아주 철저히 감싸 있더래요. 그걸 이렇게 주면서 이걸 네가 좀 가는 길에 가져 나가면 좋겠는데 돈은 아니고 그냥 네가 내 재능을 잘 아니까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명옥 씨는 이제 워낙 뛰어나신 분이니까 북한에서는 이 책 같은 게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자기 몸 하나도 지금 근사하게 탈북을 성공하느냐 마느냐 이게 달려져 있는데 만약에 어떤 물건을 잘못 가져 나가다 보면 이게 이제 모든 일이 사단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오빠를 다시 찾아와서 그 물건을 내가 건사할 테니까 그때까지 잘 간직해 두라고 하고 나온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인데 나 혼자 가기도 힘들고 거기서 만약에 발각될 때 원고와 더불어 발각되면 완전 큰일이에요. 또 다른 한편 완전 그 큰일이죠. 원고를 쓴 사람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나가게 되면 경험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다음에 루트라는 게 생기게 되니까 당연합니다. 오르신 말씀. 후일을 기약하자 그런 차원에서 두고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그 첫 번째 탈북 시도 때 이 고발의 원고를 가지고 탈북을 했는데 중국 군인한테 잡혔어요. 그러면 명옥 씨도 그렇고 반디 작가도 그렇고 둘 다 죽는 거예요. 몰살이지.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명옥 씨가 이제 우리 도 대표님의 그 도움으로 탈북에 성공한 다음에 이제 약간 양심의 뭐라고 할까 이제 그 짐이 있었던 거죠. 아, 내가 그거를 이제 반출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다. 그 원고만큼은 내가 빼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 명옥 씨가 우리 도 대표님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 원고 꼭 좀 빼달라고. 큰일 날 수가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작전을 보통 세워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거의 뭐 성공 확률이 희박할 걸로 예상이 되는 매우 까다롭고 매우 섬세하고 매우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일단 반디 작가를 어떻게 만나느냐부터가 난항이에요. 그 오지 험지에 누군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보내는 사람이 또 희윤이야, 또 희윤. 또 도희윤이에요. 이미 북한에 그 많은 이 전적들이 있는 사람이라
괴뢰 국정원의 살인 악마들은 2014년 6월 당시 해외에서 노동자로 근무하던 이자에게 피랍 탈북인권연대 대표 도희윤놈을 접근시켜 돈과 물건으로 매수한 다음 교묘하고도 끈질긴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의 최고 수뇌부와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적대의식을 불어넣었다. 도대표가 뭐 중국의 얼씬거리나 도대표와 같이 밑에 일하는 사람이 북중 국계 얼씬거리 북한이 바로 눈치챈다. 그렇지. 톰 크루즈 또 오는 거야. 아, 그렇죠. 그럴 정도로 북한에서는 굉장히 그 촉을 곤두세우고 있는 타깃이 이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북한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 도 대표님은 정말 하늘이 돕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아이고 별 말씀. 수년간 하신 일들을 보면 천운도 잘 따라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중국에 있는 이 도 대표님의 지인분이 마침 북한 친척을 방문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중국 분의 친척이 어디 사느냐? 놀랍게도 반디 작가가 사는 곳을 거쳐간다는 거예요. 이 중국에 있는 친구가 아는 분이. 그렇죠. 그래서 이 중국에 있는 지인을 이용해서 반디 작가를 접촉하면 되겠다라고 우리 도의원 대표님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뭐 그냥 아주 심플하게 부탁을 했어요. 너무 진지하게 부탁을 하면 부담을 느끼고. 그렇지. 아주 심플하게. 아니면 그냥 뭐 어디 가서 뭐 하나 좀 받아오면 돼. 그리고 뭐 내가 또 책 좋아하는 거 알잖아. 그거 가져오면 된다니까 이 친구는 그냥 저 친구 책 좋아하니까 북한에서 뭐 여러 책들 좀 가져와 주면 되겠구나. 뭐 그 정도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죠. 난 지금 하나 더 배웠어. 인생의 이견. 부탁을 할 때는 오히려 가볍게 해라. 아니 진지하게 설명했으면 저는 그 막 펼쳐보고 싶어가지고 대체 뭐길래 보지도 말라고 그러고 열어보지 말라니까. 사람이 보고 싶고 보지 마라 더 보고 싶지. 편하게 얘기했어.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 중국 지인이 가서 그 반디를 만나요. 달라고. 뭘 믿고 줘 반디를? 그러니까. 갑자기 약속이 와서 있어야지. 명옥 씨 이름을 댄다고 해서 그냥 줘요? 그것도 안 네, 명옥 씨가 작전을 세운 게 있어요. 물론 도 대표님의 작전이죠. 명옥 씨의 친필 편지 서신을 가져갑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 친필 편지도 편지 봉투에다 예쁘게 하면 뜯어보고 싶잖아요. 네. 대충 이렇게 맞죠? 디테일하게 실제로 이렇게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아주 그 심플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빠, 명옥이에요. 서식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제 저는 편안한 곳에 와 있어요. 제가 무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분이 사람을 보낼 겁니다. 제 편지와 함께요. 편지를 받으면 인차 지난번에 저에게 건넸던 물건을 넘겨주세요. 믿으셔도 됩니다. 오빠하고 저만 알고 있는 일이니까. 그때 주셨던 물건이 2개였지요. 오빠도 좋은 세상에서 한번 살아봐야 할 텐데 남겨둔 식구들 생각하면 눈물만 나요. 그런 날이 꼭 오겠지요. 오빠, 우리 꼭 만나요. 몸 건사하세요. 명옥이가. 이렇게 아주 그냥 심플하게 쓰셨는데 물건이 2개다라는 얘기가 이제 힌트가 몇 개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반디 작가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자,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요. 중국인이. 중국인이 찾아왔고 그리고 이제 명옥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자기의 동생이긴 사촌 동생이긴 합니다만 자 여기서는 이제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말하자면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이 원고를 믿고 보낼 것이냐 아니면 이게 잘못됐을 경우엔 원고도 다 사라지고 내 이제 목숨도 부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자신이 몇 년에 걸쳐 쓴 원고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숨기는 거는 몸 안에다 숨기면 먹거나 넣거나 그렇죠. 숨길 수 없잖아요. 뭉치라서 이거 뭉친데. 종이 뭉치. 사실상 이게 숨기기 타자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넘어요? 예. 강도 건너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는 신의주, 두만강, 뭐 순안 국제 비행장을 비롯해서 국경 초소가 있는 모든 곳에 세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관에 또 어떤 직종이 하나가 있냐면 출판 검열원이라는 직계가 하나씩 있습니다. 예, 이게 북한으로 들어오고 북한에서부터 나가는 모든 국경 초소들에서 출판 도서들, 미니 USB 카드를 비롯 SD 카드를 비롯한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신의주 세관에 들어가게 되면 열차가 국제 열차가 한 4시간 동안 종차를 하거든요. 100%다 검열을 해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을 그 많은 사람 한 명씩 들어가서 100%다 검열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 여성에 대해서 우심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여성 검열원이 들어와서 속옷까지 100%다 봐요. 그럴 정도로 빡빡하게 검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왔다는 게 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참 이 도현 대표님이 그 시기를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요 책을 원고를 반출해내기로 한 시점에 딱 또 어떤 큰 행사가 평양에서 열립니다. 그 시점을 아마 맞춘 것 같은데 그때 평양에서 국제 상품 전람회가 열리는 시즌에 맞춰서 이 원고를 빼내오는 작전 개시를 선택한 거예요. 상품 박람회가 상품 박람회? 국제 상품 박람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많이 당시에 오시니까. 중국, 동남아, 북한이랑 우호 국가들의 이 바이어들이 대거 신의주 등을 통해서 국경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올 때였어요. 상대적으로 감시가 어떻다? 느슨하고 소홀해지는 시점을 작전 개시로 택한 거죠. 재미있다. 이게 시기가 좀 누순해질 수 있다는 게 왜냐하면 북한의 상품을 홍보하는 것 이외에도 이 상품 전람회의 그 사이즈, 뭐 크기, 뭐 이런 걸 쭉 좀 그림을 좋게 보이려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외국 회사들도 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이렇게 까다롭다, 뭐 빡세게 검열한다 하게 되면 누가 들어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좀 검열이 좀 느슨하더라도 이 반디의 원고는 좀 두꺼운 거에다가 원고잖아요. 그러면 좀 뭔가 이렇게 들고 나가면 좀 수상한 티가 좀 났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게 그냥 나가기는 어려운데. 제가 이제 그래서 원고라는 단어를 일절 쓰지를 않았고요. 책이라고 하는 주로 물건 뭐 이런 표현을 주로 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북한 안에서 바깥으로 이 서적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때 이제 저희들이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와, 이게 뭐야? 첫 버전이야. 노동신문? 노동신문. 김일성, 김정일 전집. 전집. 김정일 전집. 저희들이 이제 제가 어쨌든 뭐 북한과 관련된 관심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사라 그랬습니다. 노동신문. 여기 김일성 저작집, 김정일 선집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이런 것들이 또 중국말로 되어 있어서 중국인들이 이걸 사갖고 나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거죠. 그렇죠. 얘들한테 이게 익혀지니까 위인이다.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사서 오고 또 자기들도 북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물건을 많이 가져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물량들이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물건들에 이렇게 쌓였었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늘이 도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수상 물건들이 여럿 있으면 뒤지겠지만 아니 뭐 김일성 장군님의 어록집을 사가는 사람이 여기다 뭐 불온서적을 사가겠어? 뭐 이런 느낌을 주니까. 사이에다가 딱 아니 이게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도서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그런 책들은 번역이 되어서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도 관광객들이 북한을 가면은 그 관광 안내원들이 그 사람 손 이끌고 강제로 그런 책 사라고 그 책 서점에 가서 강매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책을 넣어가지고 가게 되면은 뭐 세관에서 검열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김일성 전집을 내가 이걸 뭐 어떻게 검색할 수도 없고 수색할 수도 없고 수색했다가 또 잘못 걸리게 되면 이상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수 안 본 걸로. 이거 좋은 거 사가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아이디어 너무 작전이 좋은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김씨일가의 독재 체제를 뒷받침하는 저작 그리고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고발의 원고가 한 자리에 뒤섞여서 나온다. 그 자체가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어떤 역사의 아이러니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반디의 소설이 이제 고발 그리고 시집인 지옥에서 부른 노래의 원고가 마침내 탈북을 해서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와. 자 그때 기분 어떠셨습니까, 대표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참 이게 감개무량 그 자체였죠. 이게 저는 사실 뭐 이 반신반의 그리고 또 실패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늘이 도왔고 그리고 또 이 반디 선생의 이 고발 작품이 세상에 나올 운명이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어려웠을 거예요.
오 대표님은 예. 그 반디 작가의 이 친필 원고를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도 좀 그 친필 원고를 좀 볼 수가 있나요? 예. 사실 이것을 이제 필체가 너무 좋습니다. 필체가 정자로 그 원고지 아까 보신 그 원고지에 보면 굉장히 두꺼운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글자체가 틀리질 않아요. 정자체로 딱 정성스럽게 그렇게 써져 있는데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는 필체 하나만 나와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특정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원고지를 받으면서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필체는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사실 비공개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긴 하는데 도 대표님이 친필 이 원고를 딱 처음 보셨을 때 예. 어떤 기분이 딱 드셨나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원고지를 처음 딱 펼쳤을 때 제일 처음 생각은 이 잘못 만지면 다 부서질 것 같아. 종이가. 종이질이 안 좋아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종이질도 뭐 북한에서 지금 쓰는 게 그런 거고 또 이게 오랫동안 했던 거를 다 손으로 뚫어가지고 끈으로 묶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읽으려고 그러면 이걸 또 풀러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야, 이거를 하다가는 이 귀한 거를 다 뭐 찢겨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생각이 빨리 이거는 복사를 하자. 무조건 첫 번째 할 때 복사를 무조건 다 하고 그다음부터는 원본은 딱 숨겨놓고 복사본 가지고만 뭔가 작업을 하더라도 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그걸 몇 장 제가 들춰보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걸 꼼꼼하게 하나 한자 정말 피눈물에 뼈에 새긴 자기 글이라고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 한자를 적었던 그걸 볼 때 참 눈물이 핑 돌던 그때 감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한 20년 동안 이 반디 작가는 써놓고 세상에도 못 나오고 이러고 있었을 텐데 그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지. 이렇게 반응이 있었느냐? 그럼 왜 나는 지금 남희석은 이걸 처음 봤느냐? 저희들은 사실 이제 국내에서 좀 많이 좀 읽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반디 작품이 북한 사회를 담담한 언어로 북한의 인권이 어떻다는 것, 북한의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어떻다는 것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기대를 모았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의심도 하고 여러 가지 음해가 있고 이런 과정에서 있었는데 외국에서 이제 반향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2014년도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프랑스에서 저에게 직접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여러분 임영희라고 하는 우리 한국계 여성 작가분이신데 공지영의 도가니 그리고 김영하의 검은 꽃 이런 것도 다 번역하셨던 분인데 그래요? 프랑스어로? 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직접 저에게 연락이 와서 반디 고발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이 너무 많다. 그래서 꼭 한번 나를 만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프랑스가 원래 이 문학 작가 쪽에서는 그 프랑스어로 번역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파급을 낼 때 제가 너무 기뻤죠. 그래서 그냥 한달음에 임영희 작가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프랑스어로 번역되는 게 왜 중요한가요? 유럽사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유럽사는 그 로마사예요. 그러니까 각국이 다 로마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서로 주장을 하거든요. 문제는 그 이제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이 로마의 문화와 전통을 로마가 있었던 이탈리아가 수용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프랑스가 수용을 해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17세기, 18세기 이후부터는 문화 대강국이 되거든요. 일단 프랑스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문학계에서 이제 프랑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러브콜이. 이거 고발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자. 그래서 거의 한 30개국에서 지금 번역이 됐잖아요. 가장 먼저 번역된 나라가 프랑스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어떻게 보면 마중물 역할을 해서 쭉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랬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왜 프랑스, 세계 문학의 중심지인 프랑스에서 먼저 러브콜을 보냈을까? 이유 궁금하시죠? 네. 그 이유를 제가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프랑스를 갔나요? 파리는 안 가고
이 고발을 프랑스어로 최초로 번역을 한 작가 임영희 작가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화상으로 만나보시죠. 그래도 와. 임영희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디의 고발이라는 작품을 언제 처음 접하셨고 그때 읽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제가 번역을 시작한 게 1998년도이고 그리고 2007년부터 그 프랑스 필리피케 출판사 내 그 한국 문학 컬렉션 기획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매일 주말마다 이제 프랑스에 소개할 만한 작품이 있는가 검토를 하거든요. 위원이 그 새로 나온 작품에서 이렇게 이제 리스트를 검토를 하다가 고발이라는 타이틀이 일단 눈에 띄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트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살고 있는 그 반디라는 작가 그리고 제가 원래 이 미리 보기 20페이지를 읽어요. 제가 읽었을 때 그 만감이 교차했어요. 제가 지금 그때까지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고 막연하게 그 생각했던 북한 그 동포들의 그 일상적인 삶, 신음하는 일상적인 삶 그런 것들이 이 7편의 단편을 읽고 나서 마치 영화를 보듯이 한눈에 그려졌어요. 그 생생한 그 느낌을 그 책 속에서 제가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은 반드시 해외에 알려야 되겠다. 야, 그야말로 센세이션. 야, 반디 작가 탈북한다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민반장, 랭상모, 적대군중 이런 거는 프랑스인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이런 단어를 번역을 하셨나요? 북한 사전을 뒤져가지고 찾아가지고 일일이 그거를 이제 또 프랑스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적절한 불어용으로 또 옮겨야 되는 거죠. 사실 뭐 알가티오, 드말 앙카시오, 또 평안도 사투리 이런 것들은 사실 불어에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맞네요. 그렇지. 이제 그 의미를 그대로 불어로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확실히 그 제가 한국 작가 유수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제가 많이 번역을 했지만 번역이 조금 다르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보통 한국 작가 번역의 3분의 1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럴 거 말렸다. 당시 이제 프랑스에서 이 작품에 대한 반응은 어땠을까요? 지금 리뷰를 이제 이렇게 훑어봤거든요. 프랑스의 그 가장 유명한 온라인 리뷰인데 한결같이 좋은 비평이었어요. 대부분 그 반디 작가에 대한 아주 무한한 존경과 뜨거운 존경을 보낸다. 북한 체제에 완전히 그 복종만 하는 꼭두각시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작품을 보니까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비판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 부조리한 북한 체제에 저항하려는 투쟁하려는 이런 동포들도 있구나 이런 사실을 이 작품을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이제 프랑스 독자들이 있어요. 이 책이 이제 남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걸쳐서 이제 출간이 됐다는 걸 모르진 않을 텐데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요? 북한은 뭐 10년이 됐지만은 아무런 일절 반응을 보인 적이 없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매체로 특히 이제 이 내용을 언급한다는 건 오히려 뭐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그런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함구를 할 텐데 만약에 이제 이 이만갑을 통해서 더 이게 확산이 되고 이런 계기가 된다면 뭔가 이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북한 당국의 그런 수사 능력은 뭐 과학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아서 고문하면 다 나오죠. 예. 고문을 뭐 밥 먹듯이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좀 반응이 있었습니다. 반디와 관련해서 북한 당국의 반응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북한 안에서
반디와 관련된 그 책이 또 다른 책이 있으니까 그걸 좀 받으러 나왔으면 좋겠다. 국경 가까이 낚시다라고 저희들한테 미치겠다. 제가 움직이기를 원하겠죠. 제가 직접 움직이기를 원해서 그런 반응들이 저희들한테 왔고 저희들이 일절 대응을 하질 않았죠. 그래서 그 뒤로는 뭐 뒤이어지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만은 그 상황으로 봤을 때 북한 당국에서 혈안이 돼서 반디 선생을 색출하려고 하는 작업들이 시작됐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도희연 선생님 이렇게 만나면 야 반디 작가 데려오자. 이 생각을 안 했을까요? 이미 몇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도윤 대표가 그 출간되는 시점에 맞춰서 반디 작가를 북한에서 탈출시키자. 작가가 북한에서 탈출해서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프랑스든 와 있으면 이 책의 가치가 더 이제 빛을 발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어찌 사람을 힘들게 보내서 반디 작가를 북한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제 탈출하시죠 라고 도 대표가 사람을 통해 제안합니다. 그때 반디 작가 뭐라고 말했나요? 그때 여러 차례 만났을 때 반디 선생님 말씀은 뭐냐면 가족들이 다 함께 가지 못한다 그러면 갈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었어요. 내가 간다고 해서 남은 내 가족들을 다 죽이고 간다?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 책이 발간됐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간 거와 똑같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그분의 사진과 기타 밝히 들릴 수 없는 어떤 내용물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빠져나왔죠. 그러면 얼굴을 아시겠네. 알고 있죠. 궁금한 게 이제 반디 작가님하고 소식을 이렇게 전할 수가 있나요?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북한과의 상황이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코로나. 지금도 또 우리 사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중국에서도 모든 것들 다 감시하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소식이 지금 끊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참 너무나 가슴 아프죠.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기회를 계속 살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책이 지금 저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있다면 바로 그 독자분들의 마음속에 반디 선생님이 영원히 살아계신다. 김일성이가 이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반디 선생이 영원히 살아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반디 선생님 그 마음에 공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